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오늘은 내년의 경제 전망, 글로벌 경제 전망을 게임 이론적 접근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내년의 경제에 대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유는 제가 봐도 전부 다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가, 올해는 그나마 소비가 지켜졌지만, 올해 미국의 소비를 이끌었던 힘은 예전에 2020년, 2021년에 미국 정부가 돈을 퍼부었다. 그 돈을 저축으로 갖고 있다가 그거를 쓴 거기 때문에 이 돈이 거의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소비 여력도 없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식의 전망을 저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내년 경제 전망을 보셨겠죠. 그러면 대부분 다 몇 가지 이런 이유를 갖고 내년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경제학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은 자연 세상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경제학의 태동 자체가 자연과학적인 발견을 하려고 태동을 하다 보니까 인간 세상은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자연 세계에서는 그런 존재가 없잖아요. 가령 아주 오래전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거대한 문명이 발달을 하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흔히 나일강이 범람이라고 하지만 그 상류 쪽에서 계속 유기물질들이 많이 떠내려와서 그래서 거기가 비옥한 토지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이었죠. 자연 세계에서는 비가 오면 강이 범람하고 강물이 엄청나게 흘러내려가면서 그 상류에 있던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하류로 내려가고 이게 하류에서 삼각주를 만들고 그 주변에 비옥한 토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이런 일이 생기죠. 근데 인간이 개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류에다가 댐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이집트가 그렇게 비옥한 토지가 됐을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우리가 지금 보는 피라미드가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인간이 거기에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근데 내년 경제를 전망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는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도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한 플레이어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내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근데 경제학이 애초에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담 스미스는 이 사람들 사이 이런 것들, 사람의 어떤 전략 이런 걸 생각을 당시에 할 일이 없었죠. 뉴턴이 만류인력 법칙, 중력이 어떤 걸 한다라는 건 모든 곳에 중력이 작용한다라는 거를 발견해냈고 그게 이제 당시에 유럽의 지식인들한테는 아주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나도 저런 거 하나 발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다들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담 스미스도 이제 국부론에서 분업 이야기를 하죠. 분업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일종의 중력의 법칙과 같은 거를 본인도 발견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자연과학의 중력의 발견만큼 중요하죠. 인간 세상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과 무관하게 어떤 발견, 어떤 법칙이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업과 같이. 한 사람이 30개 일을 자기 혼자서 다 하는 것과 30개 일을 30사람이 나눠서 하는 것. 이거는 어마어마한 생산량의 차이를 낳는 건 분명해요. 그 때문에 경제학에는 이런 요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연과학처럼 이러하기 때문에 내년의 침체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똑똑하고 다들 교육받고 다들 생각을 할 수 있을 때가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과 러시아라는 핵무기도 만들고 우주도 가는 이런 이제 전략에서는 인간들 속에서는 레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는 이 두 강대국이 서로
우크라이나에서 맞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내년 경제를 움직이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게임 이론이라고 하죠. 경제학에서도 게임 이론하고 뭐 노벨 경제학상도 게임 이론 하시는 분들이 경제학상을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게임 이론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례가 있죠. 죄수의 딜레마라는 상황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많이들 아실 테니까 두 명의 이제 공범이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문제는 경찰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신문을 하면서 당신이 자백하면 당신은 석방하고, 근데 저 상대방이 자백을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10년 동안 철창 신세를 지겠지만 당신은 무죄로 석방하겠다. 협조한 대가로. 만약에 상대가 또 다른 공범이 자백했는데 당신이 자백 안 하면 당신이 10년 살고 자백한 공범은 석방될 것이다. 근데 둘 다 버텨서 자백을 안 하면 둘 다 석방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런저런 걸 다 걸어서 어쨌든 3개월 동안은 철창 안에 있도록 하겠다. 근데 둘 다 자백하면 둘 다 7년이다. 뭐 이런 식의 상황을 설정해 놨을 때 나는 어떤 전략을 택해야 될까요? 이게 뭐 자연 법칙이 아니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 나의 공범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그러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근데 문제는 저 공범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우리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환경에서는 둘 다 자백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만 이 두 사람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는 둘 다 자백을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상대방이 자백을 하고 내가 자백을 안 했을 때 내가 10년을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결국 이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둘 다 선택하는 방법은 둘 다 자백을 하고 둘 다 7년을 산다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 3개월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죄수의 딜레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게임을 하다 보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고 최악은 아니지만 상당히 나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이제 미국과 러시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산업국, 자원국이라고 표현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아주 오래 전부터 수천 년 동안 농업 민족하고 유목 민족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뭐 흉노적인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의 그 농경 민족을 뭐 공격하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수백 년 동안 또 있었고 어느 문명을 보더라도 그런 식의 약탈하는 유목 민족에 의해서 농경 민족이 파괴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에 왜 그랬겠습니까? 왜 유목민족들이 그렇게 농경민족을 괴롭혔겠습니까? 뭐 뻔하죠. 유목민족은 생산성의 증가가 없어요. 뭐 양을 키울 수 있는 물이 또 한계가 있고 이 초원 지역에서 수용 가능한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양 한 마리가 낳을 수 있는 새끼에도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농경민족은 다르죠. 농경민족은 이제 계속 농업 기술이 발전합니다. 뭐 처음에는 땅에다가 직접 벼씨앗을 뿌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딴 데서 요만큼 키워가지고 모내기를 하고 뭐 이런 식의 기술 발전도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쓰지 않던 땅을 개간해서 농지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농경민족은 생산성 향상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목민족은 자기네들 생산성 향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를 모으고 무기를 만들어서 이 생산성을 약탈해가는 방식을 많이 썼던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생산성이 농업에 있지는 않습니다. 공장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나라들은 이제 산업국가라고 이야기하죠. 뭐 대표적인 산업국가 중에서 잘 사는 나라들이 OECD 국가입니다. OECD 안을 보면 자원국가라기보다는 전부 다 산업국가 중심으로 되어 있죠. 오페크는 자원국가입니다. 이 자원은 산업국가의 공장에 자원으로 들어가고 자원국가는 자기가 자원을 비싸게 팔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국민들도 나눠 갖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왔다 갔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뭐 사업을 한대요. 근데 공장 만든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다 도시 만들고 잘 쓰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원유 팔아서.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넷제로 하겠다 그러고 우리는 화석연료 안 쓰겠다 그러는데 오페크,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계속 화석연료 많이 팔아가지고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죠. 계속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면 자원 가격이 올라가줘야 될 건데 뭐 셰일 혁명하고 이런 식으로 대체 에너지 개발하고 하면 자원 유가가 떨어질 건데 그죠? 그러면 사우디는 어떻게 저렇게 어마어마한 도시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자원국가하고 산업국가 사이의 대립으로 볼 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오페크 플러스 러시아의 전쟁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유가를 에너지 가격을 올리기 위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한 그게 경제적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까 제가 이제 죄수의 딜레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게임 이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요 그림이 그런 것인데 자원국가는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유가 올라가는 걸 원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자원국가는 A와 C 같은 거를 원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는 거. 유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가는 거. 그래야지만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잘 살게 되겠죠. 근데 유가가 떨어지면 지금보다 못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를 지금보다 더 올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데 노력을 집중할 겁니다. 산업국가는 뭐 미국이 대표 주자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유럽이나 OECD 국가들 전반, 한국도 여기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국가는 경기가 좋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장의 핵심입니다. 경기 좋으면 좋겠고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는 손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A나 B 같은 걸 원합니다. 유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어쨌든 경기가 좋으면 받아들일 수 있다. 물론 유가가 낮고 경기가 좋으면 제일 좋겠죠.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이라고 하는 시기를 1980년대 중후반으로 잡는데 이때가 미국의 저금리, 저유가, 뭐 그다음에 이제 그 통화가치 미국 달러의 그 약세 이런 걸로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산업국가는 유가가 낮고 경기가 좋으면 제일 좋은 상황이죠. B겠습니다만 어쨌든 A도 유가가 올라가면서 경기가 좋으면 이것도 뭐 아주 나쁜 그런 상황은 아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죄수의 딜레마로 본다고 한다면 산업국이 무죄로 나가는 게 경기 좋고 그러니까 공범은 자백 안 했어요. 나는 자백했고 이게 내한테 제일 좋겠죠? 그런 게 산업국가 입장에서 보면 유가는 낮고 유가는 떨어지고 경제는 좋고 러시아가 항복하고 저 오페크 국가들도 이제 우리 그 원유 비싼 값에 팔 생각 없어요라고 항복하면 산업국가로서는 가장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낮아 보이죠. 뭐 오페크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자원국가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유가가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글로벌 경제는 이 와중에서 지금 게임을 하는 중이에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이제 가장 빠지기 쉬운 곳이 둘 다 자백하는. 그래서 이제 둘 다 7년형을 받는 것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은 미국하고 러시아가 서로 대립을 하다가 결국 연준은 그래 우리 경기 침체 간다. 너희들이 유가 올리는 거 우리는 응징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확 끌어올려 가지고 당신네들이 원유 팔 거 없도록 우리가 원유 소비를 확 줄여버리면 어차피 유가한테 폭락하고 우리도 이제 뭐 경기가 침체로 갈 테니까 우리도 좋은 거 없지만 응징을 하겠다라고 해서 둘 다 이제 유가도 빠지고 경기도 나빠지는 전형적인 경기 침체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둘 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백을 하면서 둘 다 좋지 못한 결과를 얻는 것 같은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가능성을 그렇게 또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D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D라고 나와 있는 가능성. 연준이 지금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강경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강경파들이. 우리가 결연하게 의지를 보여서 우리가 경기를 침체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면 저들이 행동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게임 이론 전문가들의 그 생각에 따르면 반드시 좋은 해법을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연준도 요거 가지고 이게 지금 정해진 입장은 아닙니다. 이번 12월 FMC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순간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자리였죠. 한 기자가 뭘 물었느냐면 지금 2%로 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바꿀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결정적인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물가 올라간다고 금리 올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강경파는 더 올려야 된다. 6%, 7%까지 올려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겠습니까? 연준이 물가를 2%로 다시 낮추겠다라고 지금 목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물가를 빠른 속도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연준이 물가 목표를 가령 3% 이렇게 올려놓으면 조금만 있으면 내년 말쯤 되면 물가가 3%까지 내려오겠네라고 생각을 하면 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었는데 파월이 잠깐 어버버까지는 아니지만 잠깐 그러더니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만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왠지 교과서적인 답변이었죠. 근데 답변을 하기 직전에 약간의 흔들림으로 볼 때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D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막 올려가지고 러시아나 오페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린다라고 하는 강경파의 해법만 있는 게 아니고 물가 목표를 좀 올려서 인플레이션이 좀 있더라도 옛날처럼 유가가 뭐 30불, 40불 때나 물가 상승률 2% 목표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유가가 올라가고 나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고 해서 물가가 2%대로 다시 가지는 못해요. 그럼 지금 연준이 갖고 있는 목표대로 연준이 계속 집착을 하면 그거는 뭐냐면 러시아 오페크가 항복을 해야 됩니다. 30불, 40불로 다시 유가를 떨어뜨려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근데 이제 연준이 목표를 바꿔요. 3%. 이러면 유가가 좀 올라가도 되겠죠. 그죠? 뭐 100불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뭐 그래도 뭐 3% 정도 물가는 오르락내리락하다가 맞출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면 연준이 만약에 정책을 그렇게 바꾼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냐면 유가 좀 올려줄게. 인플레이션 좀 있어도 우리가 그걸 막기 위해서 경기 침체 안 시킬게. A의 해법을 한번 가보자. 너희들 유가가 좀 올라가서 좋을 거고 산업국은 경기가 뭐 괜찮게 뭐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괜찮게 지금보다 좋게 돌아갈 수 있으니 A 쪽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그게 이제 연준이 물가 목표를 올리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 내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많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로 갈 수밖에 없다. 금리는 계속 올리고 고금리로 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결국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지 않고서는 이게 경제가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볼 땐 좀 너무 강한 해석인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저는 게임 이론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원래 이제 교과서에서는 둘 다 자백하고 좋지 않은 결과 7년형을 받는 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게임 이론이 계속 발전해 온 걸 보면 이 죄수이들 일만 2차 대전 직후였던가 뭐 그 정도 상황에서 이제 나온 것이었고 1980년, 70년대 후반에 악셀로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을 하나를 합니다. 뭐 게임 이론에서 어떤 우월한 전략이 없을까? 그러니까 상대가 자백하냐 안 하냐, 내가 자백하냐 안 하냐 이런 선택을
아무리 고민해봤자 방법이 없는데 이런 식이 말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은 없을까? 단기적으로는 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없을까? 미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서로 간에 핵무기를 갖고 언제든 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서로 간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서로 간에 어떻게 하니까 서로 간에 이걸 안 쏘은 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데 이 악셀로드라는 사람이 한 실험은 뭐냐면 그 뭐 사회과학 쪽에서 전략 좀 생각한다는 분들한테 메일을 쭉 보낸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전략을 한 가지씩 나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전략을 갖고 서로 간에 게임을 시켜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전략을 발견하고 싶다. 그래서 15개의 전략을 넣고 15개가 각각 이제 한 번씩 각각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뭐 이렇게 쭉 게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합산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는데 그 게임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협력하거나 배신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근데 내가 한번 협력하거나 배신하고 그러면 이 상대도 협력하거나 배신하고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또 협력하거나 배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둘 다 배신하면 0점, 뭐 둘 다 협력하면 3점, 상대는 협력했는데 내가 배신하면 나는 10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해가지고 상대가 협력했는데 내가 배신하면 내 점수가 확 올라가죠. 근데 둘 다 배신하면 이게 0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둘 다 협력하면 이제 둘 다 3점을 줘요. 이런 식을 만들어 놓고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의 전략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전략에는 상당히 많은 전략들이 들어갔습니다. 가령 뭐 그동안에 몇 번 게임을 하고 처음에는 그냥 랜덤하게 움직이다가 뭐 한 5번째부터는 상대가 이런 식의 전략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정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대의 다음 행동을 예상해서 전략을 짠다든가 뭐 안 그러면 이제 뭐 랜덤하게 상대가 뭐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주사위 던져가지고 협력하거나 배신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랜덤한 전략도 있었고 뭐 아주 많은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전략은 뭐냐면 흔히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 for tat이라고 이야기하는 상대가 협력하면 다음번에 상대의 행동을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한 행동을 보고 상대가 협력하면 나는 그 다음에 협력을 합니다. 상대가 배신을 하면 나는 그 다음에 나도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뭐냐면 내가 제일 처음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면 나는 협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상대가 협력으로 나와요. 그러면 상대의 다음 행동을 예상하지 않고 나는 상대가 한 행동에 따라서만 행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상대가 협력하면 나도 협력한다. 상대가 배신하면 나도 배신한다. 이런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다. 게임 이론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아주 우월한 전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면 인간 세상이 전쟁도 없게 뭐 잘 돌아가게 이런 식의 생각을 해서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라고 해서 전략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의 라운드를 했는데도 역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뭐 그런 전략도 있죠. 상대가 협력하든 배신하든 나는 계속 호의를 베풉니다. 계속 협력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계속 배신할 위험이 높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호의가 반복되면 호구된다 뭐 이런 건데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은 나는 내가 먼저 하면 협력하긴 하지만 그 다음 상대의 행동에 따라서 나는 두 번 기회를 주지 않고 배신하면 나도 곧바로 배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조그마한 나라들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만 미국과 러시아 같은 큰 나라 우주까지 가는 핵미사일을 지구를 완전히 파괴할 만큼 많이 갖고 있고 우주까지 가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전략을 서로 간에 쓰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 연준도 파월 의장이 내년 1월 말 2월 초 이럴 때 연설을 하겠죠. 그동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인플레이션 목표가 2%는 너무 낮은 것 같고 장기적으로 유지 가능한 선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3% 정도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높이려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은 상당히 경제에 많이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산업 국가도 안 좋고 자원 국가도 안 좋은 그런 이제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게 아니고, 산업 국가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나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자원 국가도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서로 간에 합의할 수 있는 선, 그런 A와 같은 지점에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년 경제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내년 경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지금보다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는 정해진 미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자연계처럼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저는 유튜브에서 뭐 경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보면 세상을 마치 자연세계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학 자체의 교과서 자체가 잘못 쓰여진 부분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학 시험을 봐도 마치 이제 답이 있는 것처럼, 세상사에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나는 것처럼,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오는 것처럼. 근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근데 통화량이 증가한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다, 달러가 약세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그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좀 더 인간 세상이기 때문에 자연 질서, 어떤 자연 법칙,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한데 인간이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음에 따라서 인간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자연 법칙과는 아주 다르게 서로 간에 어떤 전략을 짜는가, 그리고 그 전략을 이제 누가 실행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